서방님 늘 감사합니다. 액? 미쳤나? 안녕하세요. 전설사랑방입니다. 26년 3월 13일, 아직 날씨는 겨울 날씨지만 봄 기운을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곧 춘분이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고부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아내를 산속 흉가에 버리러 간 남편. 과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열해를 시어머니 눈치에 말 한마디 못하고 살다가 결국 버려지게 되는 신세가 된 아내. 그런데 그 아내가 흉가 앞에 쓰러진 채로 떠나는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 감사하다 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아내를 버린 것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본 이야기 시작합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운봉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 바람이 먼저 들고 해가 가장 늦게 넘어가는 초라한 초가집의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본래 연화의 집안은 대대로 글 읽는 양반가였으나 아버지가 오래된 병으로 자리에 눕자 가세는 하루아침에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림이라야 빈쌀독과 금간 장독 몇 개가 전부였고 부엌 아궁이에는 불보다 한숨이 먼저 들곤 했지요. 어머니는 시래기 몇 가닥 띄운 멀건 죽을 휘휘 저으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화야, 먼저 먹거라. 그러면 연화는 죽그릇을 밀어놓고 웃는 얼굴로 대답하곤 했지요. 어머니, 저는 아까 우물가에서 물 마셨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마른 손등 위로 붉어진 핏줄이 먼저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 곁에는 늘 한 마리 누렁빛 강아지가 있었으니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복돌이었지요. 복돌이는 연화가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우물가로 가면 우물가로 졸졸 따라다니며 꼭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연화가 배고픔을 참으며 중얼거리면 복돌이는 앞발을 무릎 위에 턱 올려놓았고 연화는 그 작은 발을 꼭 쥐며 쓸쓸히 웃었지요. 그래, 너라도 있으니 내가 사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운봉골에서 제법 세도가 있다는 최진사 댁에서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말이 좋아 혼처지 실은 연화 집안에 쌓인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대신 딸을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거래였지요. 어머니는 차마 먼저 입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셨고 병석의 아버지는 한참 만에 마른 기침 끝에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나 자식 팔아 목숨을 잇는구나. 연화는 무릎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딸이 시집 가는 것이 어찌 팔려가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가서 잘 살면 되지요. 말은 그리 했으나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는 말이 늘 복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부모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굶주린 집안의 쌀 한 마리라도 더 들어오게 하고 싶었지요. 그렇게 연화는 스스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집 가던 날 아침 어머니는 낡은 은가락지 하나를 딸의 손에 꼭 쥐어 주셨습니다. 이건 내 외할머니가 내게 주신 것이다. 너무 서러울 때 한 번씩 만져보거라. 그럼 집 생각이 날 것이다. 연화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곁에서 복돌이가 낑낑거리며 꽃가마 아래를 맴돌았지요. 연화가 몸을 굽혀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마치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듯 치맛자락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돌이도 그 꽃가마를 따라 최진사 댁 대문까지 졸졸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꽃가마가 최진사 댁 대문 앞에 멈추던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를 맞이한 것은 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벌럭이며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조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를 위아래로 한 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내 친정빚 갚느라 곡간 쌀이 얼마나 나갔는지 알기나 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밥값의 10배는 더 일해야 할 것이다. 첫인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연화의 시집살이 첫 문장이었지요. 그때 치마폭 뒤에서 복돌이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썹이 획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건 또 뭐냐? 제가 친정에서 기르던 강아지입니다. 워낙 사람을 잘 따르는 녀석이라. 강아지까지 끌고 왔느냐? 여기가 장터냐? 개판이냐? 옆에 서 있던 최진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웃는 낯으로 거들었습니다. 허허, 개 한 마리 있으면 밤에 도둑이라도 맞겠지요. 조씨 부인이 냉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최진사는 입을 다문 채 수염만 쓸어내렸고 그 모습이 어쩐지 우스워 연화는 울다가도 웃음이 날 뻔했으나 꾹 참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설렘도 느끼지 못한 채 비단 홀레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거친 무명옷을 방 안으로 던져 넣으며 말했지요. 비단 옷 입고 호강할 줄 알았느냐? 내일 새벽부터 우물가로 나가거라. 다음 날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산골짜기에 어둠이 내려앉아 별빛만 차갑게 빛나던 그 시각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문 밖을 두드렸습니다. 연화야, 며느리가 해보다 늦게 일어날 셈이냐? 연화는 화들짝 몸을 일으켜 세수도 제대로 못한 채 달려나갔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질 것 같은 추위 속에서 두레박을 던지고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어 날랐습니다. 눈은 매운 아궁이 연기에 늘 짓물러 있었고 커다란 무쇠솥에 불을 떼고 대식구 아침상을 차려내느라 허리를 펼 틈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숨 가쁘게 상을 차려 올리면 조씨 부인은 국을 한 숟갈 뜨고는 그릇을 탁 내던졌습니다. 이게 국이냐 맹물이냐, 시집 오기 전에 이것도 안 배웠느냐? 연화가 무릎을 꿇고 쏟아진 국물을 닦아내는 동안 최진사가 슬그머니 한술 뜨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최진사는 얼른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국 얘기만 했는데 해가 지고 집 안이 잠잠해져도 연화에게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밤마다 삭바느질을 해야 했으니까요. 손끝은 바늘에 찔려 붉게 부어 있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어김없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팔자 좋은 것, 밥값도 못하면서 잠이 오느냐? 내 친정빚 갚느라 거덜난 살림을 내가 벌어서라도 메꿔야 할 것 아니냐? 연화는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 올리며 바늘 끝을 다시 잡았습니다.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혀 촉감조차 무뎌질 때까지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곁에서 복돌이만이 둥글게 말려 앉아 연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나 괜찮다. 말은 그리 했지만 떨어지는 눈물이 바느질감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지요. 그렇게 연화의 기나긴 시집살이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최진사 댁 문턱을 넘은 뒤로 세월은 마치 모래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알 하나하나는 연화의 어깨 위에 쌓이는 돌덩이와도 같았지요. 새벽이면 연화는 늘 마을에서
가장 먼저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아직 산골짜기에 안개가 내려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 올리고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지요. 그 뒤를 복돌이가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복돌아, 조용히 따라와라. 어머님 보시면 또 난리 나신다. 복돌이는 그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낮추고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큰 솥에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장독에서 반찬을 꺼내고 마루를 닦고 장작을 패고 대 씻고 살림이란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상을 차려 올리면 조씨 부인은 늘 같은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질다. 다음 날은 오늘은 밥이 되다. 그 다음 날은 국이 싱겁다. 어느 날은 상을 통째로 마루 아래로 밀어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해가 됐는데 살림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 연화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릇들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어머님. 최진사가 슬쩍 한 숟갈 뜨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러자 조씨 부인의 눈썹이 번쩍 치켜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늘 괜찮지요. 최진사는 얼른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시아버님은 참 착하신데 어머님이 더 무서우신가 보다. 그 무렵 사랑채에서는 도현이 과거 공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그의 도포에 풀을 먹이고 주름 하나 없이 다려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지요. 서방님, 부디 과거에 급제하여 이 고달픈 삶에서 저를 꼭 구해 주십시오. 어느 날 밤 연화가 조심스레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도포를 새로 다렸습니다. 도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소.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어머니 앞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달라질 것이오. 그 말이 위로인지 희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그날 밤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복돌아, 들었지? 서방님이 급제하면 달라진다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편해질까?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열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화의 손등은 가을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요. 시집 온 지 열해가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조씨 부인의 구박은 마침내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느 저녁상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님. 시집 온 지 몇 해냐? 열해가 지났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없구나. 마루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야, 하늘이 주는 거니 뭐.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집안의 재앙이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깊이 숙였지요. 눈물이 치맛자락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소리 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명절에 친정을 찾는 것은 예로부터 하늘이 허락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 당연한 도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난뱅이 친정 발기를 끊어라. 우리 가문 체면에 먹칠이다. 조씨 부인의 그 한마디가 열해 세월 연화의 발목을
꽁꽁 묶어 버렸지요. 해마다 추석이 돌아오면 마을 안악들은 저마다 꽃신을 신고 보따리를 이고 친정 가는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연화는 대문 뒤에 몸을 숨기고서 그 뒷모습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올 때마다 연화의 눈에서는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돌이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연화의 무릎에 턱을 올려놓았습니다. 복돌아,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너무도 보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날이면 연화는 남몰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녘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못 전해도 부디 무고하세요. 그러나 그마저도 조씨 부인의 눈에 띄는 날이면 공들여 떠놓은 물사발이 발에 채여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집 온 몸이 친정 쪽을 기웃거리면 부정 탄다는 것도 모르느냐. 연화는 깨진 사발 조각을 줍다가 품속에서 낡은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면서 눈을 감았지요. 차갑고 매끄러운 그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있어요. 복돌이가 연화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연화는 울다가 그 따뜻한 혓바닥에 핏이 굳고 말았지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운봉골 들판은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바람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얼마나 탐스러웠는지요. 하지만 그 풍년이 연화에게는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품꾼 삭시 아깝다. 내가 해라. 너른 논밭 전체를 오직 연화 혼자 감당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 별빛 아래 논으로 나가 해가 산 너머로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낫을 휘둘렀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울부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 연화의 고개도 고단함에 점점 더 깊이 꺾여갔지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연화는 낫을 쥔 채 그대로 논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안악이 달려가 소식을 전했으나 조씨 부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약 한 첩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냥 눕혀 두어라. 차가운 방 한 칸에 던져진 연화 곁에 복돌이만이 밤새 몸을 바짝 붙이고 앉아 체온을 나눠 주었습니다.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 연화는 자신의 손마디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딸은 부모님 얼굴 한 번 뵙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열해 세월 단 한 번도 친정을 찾아뵙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워 연화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몸 안 깊숙이 병이 뿌리를 내렸으니 그것이 씨앗이 되어 훗날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사건이 바로 그 무렵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조씨 부인의 입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떨어지게 될 것이었지요. 연화가 시집 온 지 열해가 되는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씨 부인이 아들을 사랑채로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도현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29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 하나 없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열해다. 열해 동안 아이가 없다는 건 하늘이 그 여자를 버렸다는 뜻이다. 옆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뭐 늦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소.
조 씨 부인이 번개처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최진사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말만 해본 건데. 조 씨 부인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아, 너는 이제 과거에 나가야 할 몸이다. 장차 관직에 오를 사람이 집안에 병들고 재수 없는 여자를 두고 있으면 되겠느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며느리는 몸도 약하고 아이도 못 낳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버려라. 사랑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사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조 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평생 저 며느리 때문에 집안 대가 끊어지게 둘 겁니까?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당신은 평생 그렇게 어물쩍 살았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최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염만 만졌습니다. 조 씨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산에 데려가 버려라. 병든 사람은 오래 못 산다. 그 말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게 주름이 패이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부모님의 명령과 아내를 향한 도리 사이에서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조 씨 부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문의 앞길을 막는다면 제가 직접 산에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내 아들답지. 그러나 그 말은 연화에게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간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바늘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복돌이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아 들었니? 복돌이가 낑하고 울었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버려질 모양이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열해의 세월을 하나씩 되짚었지요. 새벽 우물가, 아궁이 연기, 깨진 사발 조각, 장독대 앞 정화수, 대문 뒤에서 바라보던 친정 가는 안악들의 뒷모습, 그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품속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것을 꼭 쥐며 연화는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 이 딸이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였습니다. 도현이 문간방 앞에 섰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서방님. 도현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산에 가야겠소. 연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버려지는 겁니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멍. 연화가 강아지를 꼭 안았습니다. 복돌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녘이었습니다. 도현은 마당 한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지게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삐걱거리는 그 지게를 손질하는 도현의 뒷모습을 조 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만족감이 번져 있었지요. 도현은 문간방으로 들어가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는 연화를 제 손으로 직접 하나 올려 지게에 앉혔습니다. 10해 세월 가문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한 며느리의 무게가 어찌 이리도 가벼운지 지게 위에 얹힌 연화의 몸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복도리가 지게 아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저리 매정할 수가 있나. 천벌을 받을게야. 조강지처를 저리 버린다니. 도현은 사람들의 욕설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지게 작대기를 짚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그날 밤, 비정한 남편의 지게 행렬은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기슭을 향해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지게 위에서 몸을 떨고 있는 아내와 묵묵히 산을 오르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동행처럼 처참하기 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뒤를 작은 발자국 하나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돌이었습니다. 산길로 깊숙이 접어들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도현의 거친 숨소리와 지게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산울림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지게 위에 실린 연화는 남편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서방님을 위해 새벽마다 풀을 먹여 도포를 다리고 밤마다 호롱불 아래 눈이 침침하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마디가 닳도록 일했고 친정 부모님 얼굴 한 번 못 뵌 채 10해를 버텼는데 그 공이 고작 지게 작대기 하나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바람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걸음만 재촉했지요.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꼭 통곡 소리처럼 들리던 그 밤, 이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산길의 끝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지게 작대기를 짚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려도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흔들리는 지게 위에 몸을 맡길 뿐이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연화의 입이 열렸습니다. 서방님.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을 위해 새벽마다 풀을 먹여 도포를 다리고 밤마다 호롱불 아래 눈이 침침하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마디가 닳도록 일했고 친정 부모님 얼굴 한 번 못 뵌 채 10해를 버텼는데 그 공이 고작 지게 작대기 하나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바람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비명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주먹으로 남편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 옆으로 뻗어 나온 가시덤불이 지게 위 연화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몸을 비틀어 제 팔뚝으로 가시가지를 밀어냈습니다. 가시가 그의 소매를 찢고 팔을 긁었습니다. 핏방울이 맺혔지요. 하지만 그는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혹여 연화가 알아채고 마음 쓸까봐 아픈 기색조차 숨기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에서 돌부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집시는 이미 닳아 없어진 지 오래 맨발 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와 산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래도 도현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생여나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채고 돌아볼까봐 아픈 기색조차 내지 않고
지게 작대기로 땅을 힘차게 박차며 나아갔지요. 나를 버리고 돌아가시면 서방님 마음은 편하시겠습니까? 연화의 울음이 깊어질수록 도현의 걸음은 오히려 더 묵직해졌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연화에게는 냉정함으로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사실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는 사내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돌아, 안 된다, 돌아가. 연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뒤를 따라왔지요. 마치 나는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도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낡고 무너진 흉가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지요. 도현은 말없이 연화를 지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군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버려야 할 사람이었습니까? 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도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흉가 처마 기둥 쪽으로 눈길을 한 번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무언가를 확인하듯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연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처마 기둥 아래 낮에 도현이 직접 새겨둔 작은 표식이 있었다는 것을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형제에게 미리 부탁해 둔 표식이었지요. 이 표식이 보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친정으로 모셔다 드려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현은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아,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연화는 흉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낡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것을 꼭 쥐며 연화는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딸은 부모님 얼굴 한 번 뵙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복돌이가 옆에 앉아 조용히 연화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연화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난 두 사내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구먼. 맞는 것 같네. 연화는 겁에 질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첫 번째 사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산에서 약초 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갑자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은 사람들이 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두 약초꾼 형제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지요. 연화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묻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힘없이 발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이 열해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산길의 끝에서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길은 깊고도 길었습니다. 약초꾼 형제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고 연화는 그 뒤를 힘없이 따랐습니다. 복돌이는 한 발짝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연화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묻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걷던 사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힘이 빠져 거의 끌리다시피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대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대문은 어릴 적 수없이 드나들던 바로 그 대문이었습니다. 금간 기둥, 낡은 문고리, 담장 너머로 삐죽 고개를 내민 감나무 가지까지.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찌. 약초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시오? 등불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냐? 그 뒤에서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연화야.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꼴이냐? 연화는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품속에서 손을 더듬어 낡은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도 딸도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열해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그날 밤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으니까요. 아버지는 딸의 야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 고생을 시켰구나. 약초꾼 형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마당을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열해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우물물을 길어와 도라지와 맹문동을 낡은 약기에 올렸습니다. 집 안 가득 퍼지는 그 씁쓸하면서도 달큰한 약초 향은 연화의 메말랐던 숨통을 부드럽게 틔워주었지요. 연화야, 어서 마시거라. 이 애미의 정성이 내 뼛속까지 닿기를 간절히 빌고 있단다. 아버지는 딸 곁에 앉아 밤새 손을 잡아주었고 복돌이는 그 옆에서 둥글게 말려 잠을 잤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지. 반드시 살아야지. 그 무렵이었습니다. 운봉골 마을
어귀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온다, 온다. 장원 급제하신 도현 서방님이 오신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길 양옆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머자나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가 나타났지요. 맨 앞에 말을 탄 사내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관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운봉골에서 장원이 나왔구먼. 조상님이 굽어 살피셨네. 최진사 댁이 이제 진짜 명문가가 됐어.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훔쳤고 아이들은 앞다투어 말 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도현은 그 환호 속에서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최진사 댁 대문 앞에 이르자 시아버지 최진사가 연신 수염을 쓰다듬으며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고 조씨 부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석주야 아니 도현아. 이제야 우리 가문이 빛을 보는구나.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경사도 잠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씨 부인이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도현아, 이제 가문에 걸맞은 명문가 교수를 새 며느리로 들여야지. 그 재수 없는 여자는 이미 산에서 죽었을 것이고 장원 급제한 몸에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최진사가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뭐 며느리는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원 급제한 몸이라 관청 일이 산더미입니다. 적어도 서너 다른 관아에서 밤을 새우며 일해야 하니 혼례는 그 이후에 생각하시지요. 조씨 부인은 마뜩잖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관직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너무 미루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현은 관복 대신 소박한 무명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말 한 피를 몰았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운봉골 뒷산길을 넘어 연화의 친정집 담장 아래말을 묶었지요. 그리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복돌이가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멍, 조용히 해라, 이놈. 도현이 나직이 혀를 찼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발을 핥았지요. 도현은 한양 약재상에서 남몰래 구해온 보약과 귀한 음식들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에 직접 쥐어주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모금만 더 드시오. 내 당신을 반드시 당당히 데리러 올 터이니. 연화는 남편의 소매가 밤이슬에 흥건히 젖은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 험한 산길을 매일 오십니까? 도현은 그저 아내의 수척한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이 바뀌고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과 남편의 사랑이 깃든 따뜻한 손길 속에서 연화에 재비치던 안색은 어느새 복숭아, 빛처럼 맑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기운이 다시금 힘차게 요동쳤지요. 연화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밤마다 산을 넘으니 내 마음이 더 무겁구나. 도현이 웃었습니다. 이 정도 산길쯤이야 괜찮습니다, 장모님. 그 말에 연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열해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번진 웃음이었지요. 도현은 그 웃음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안 전체를 뒤흔들 놀라운 소식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화가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잉어 한 마리가 맑은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더니 눈부신 빛을 뿌리며 연화의 품속으로 쏙 안겨드는 꿈이었습니다. 어찌나 따뜻하고 환하던지 연화는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지요. 눈을 떴을 때 뱃속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잇지 못하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령태몽이란 말이냐.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처럼 기뻐하시다가 연화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연화도 울었습니다. 복돌이도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그날 밤 담을 넘어온 도현에게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맙소, 부인. 그 말이 전부였지만 연화는 그 짧은 세 마디 속에 열해의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최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도현아, 마침 잘 왔다.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한양의 명문가인데 가문도 좋고 재물도 많다. 이제 새 며느리를 들여야지.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연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 도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산을 넘어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최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다는 말이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자가 부모님을 속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씨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말이냐?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씨 부인의 손에서 부채가 떨어졌습니다. 아이? 최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주란 말이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집안의 복을 버릴 뻔했구나. 최진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 괜찮다 했잖소. 조씨 부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목소리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열해 세월 며느리에게 줬던 상처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조씨 부인과 최진사는 직접 연화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멍. 복돌이였습니다. 복돌이는 조씨 부인을 보자 앞을 가로막고 짖었습니다. 마치 열해 동안 주인이 겪은 서러움을 대신 토해내듯이 말입니다. 조씨 부인이 멈췄습니다. 최진사가 말했습니다. 연화가 키우던 개요. 그때 연화가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조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외쳤습니다. 어머님! 조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집안의 복을 몰라봤으니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연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조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집 며느리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니 어머님도 저를 용서하셔요. 그 넓은 마음씨의 조씨 부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최진사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복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제일 의리 있는 건 이놈 같구먼. 조씨 부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그 말 끝에 조씨 부인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얼마 뒤 연화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인지 참회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시부모는 남은 평생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며 지난날의 상처를 갚아 나갔습니다. 10해 동안 내쳤던 한은 이제 효도와 공경으로 승화되어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복돌이는 아이가 마당을 걸음마로 뒤뚱거릴 때면 늘 그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 식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현은 연화를 실어 날랐던 그 낡은 지게를 집안 마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중히 걸어두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게는 왜 저기 있습니까? 도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지게는 우리 집을 살린 지게다. 어떻게요? 도현은 잠시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그 눈길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은 다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벼슬보다 먼저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 말씀에 눈을 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으로 업보를 쌓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마음을 돌려 세우는 데 있느니라. 그 말은 오래도록 운봉골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 지게에는 사람의 도리가 실려 있었다. 그렇게 버려질 뻔했던 한 여인의 삶은 결국 한 집안을 살린 이야기가 되어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